2년, 그러니까 거의 50년 훨씬 넘는 53년 전에 미국 대학원에 공부하러 간 지가 그게 가을 10월 24일 유엔데이라는 게 있어요. 유엔데이에 학교에서 말이죠. 내가 다니는 그 학교에 유학생들이 수백 명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오고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별로 없었지만 되게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우리가 속했으니까요. 근데 다 모여서 이제 유엔데이 그 잔치하는데 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한국 유학생 가운데 수가 많았어요. 제일 많은 편이었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초청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학생체에다가 왜 우리한테는 유엔데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화 받는 그 사무 직원이 왜 한국 유학생들에게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니까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 안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유학할 때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은 다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온 유학생보다는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유교의 전통도 있고 우리는 문민 전통도 있고 뭐 다 이런 그 자긍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긍심 상했다고요. 그런데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도 못 받는 나라 신세가 되어서 우리의 국력이 국제적인 위상이 이렇게 낮구나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1962년 10월 말 제가 27세 된 청년으로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엔 사무총장은요, 유엔에 가입한 세계 뭐 200개 나라 가까운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고 실세로 세계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62년에 우리 초청도 못 받아서 국제적으로 고아처럼 느꼈던 그 저의 쓸쓸함과 그 삭막함이 저는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 제가 정부에서 부총리 할 때 제가 2분 했는데요. 2번째 부총리 할 때 외무장관이 이렇게 강요회의하면 바로 내 옆에 내 왼쪽은 총리고 내 오른쪽은 외무장관인데 외무장관이 주로 해외 나가니까 없으면은 외무차관이 장관 대신에 국무회의 참석해요. 그때 반기문 씨가 외무차관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정치고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잡담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왜 장관 자꾸 너무 자주 나간다. 차관이 수고 많이 하네. 뭐 그러고 농담도 하고 또 제가 아주 적시로 총리가 됐을 때 반기문 씨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적십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국제적 십자 정신 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국제활동을 하고 싶었대요. 그게 그분으로 하여금 외교관이 되게 한 하나의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엔 회원도 아니고 그게 초청도 못 받았던 그런 쓰라림을 느꼈던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그 사무총장이 또 정부에서 같이 그런 관계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정상이 굉장히 높구나. 세계은행이라고 있어요. 월뱅크가 있는데 세계은행의 지금 총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도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학 교수하고 다트머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의 하나죠. 다트머스 대학 총장 하다가 오바마에 의해서 월뱅크 총재가 된 거죠. 지금 돌아갔지만은 세계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요. 세계 보건기구가 이게 WHO라고 하는 이 보건기구가 굉장히 큰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세계 질병이 생겼다. 쓰나미가 생겨서 그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세계보건기구이기도 해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서 인류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신종 박테리아와 싸우는 백신을 개발하는 일도 WHO가 해요.
WHO의 사무총장도 참 젊어서 일찍 돌아갔지만 내가 사랑하는 제자요. 그 이 박사도, 그 이 박사는 늘 북한의 보건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보건 상태를 좀 올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WHO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야기하겠다고 내한테 제네바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불과 몇 달 후에 관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앞으로 국제 중요 기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들, 제 손자들이 앞으로 쭉 이 계속에 침투할 거예요. 저는 놀란 게 제 딸이 아니고 손녀가 몇 년 전에 지가 노력해서 프린스턴 대학 떡 들어가더니만 지금 걔가 이제 4학년이고 되는데 걔가 지금 어디 가느냐 하면은 그 윌슨 스쿨 오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프린스턴의 저희 공공행정 분야, 그 윌슨 대통령이 그 대학 총장을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윌슨 대통령 이름을 따서 소위 공공행정 그 학교에 입학하면은 유엔기구라든지 혹은 미국의 공무생이라든지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길이 털려요. 요 이제 손녀아이가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손녀고 할아버지지만 이 사이에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져. 이 계집아이인데 세상 무서운 거 없는 거야. 온갖 국제 토론에 다 나가고 누가 엄마가 나가라 그러나 아빠가 나가라 그러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라 말 안 하는데 지가 나가서 온갖 뭐 토론도 하고 뭐 모든 컨테스트에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 그런 거 볼 때요, 우리 민족의 진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게 있습니다. 게으른 진이 있는 거, 우둔한 진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뭐 운동 같은 거 보면 한국 여자들 얼마나 특히 잘합니까? 지금 축구는 지금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리더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딸들이 하는 피겨스케이트 같은데 그렇게 제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김연아가 지난번 올림픽 때 제가 직접 인터넷에 가서 뉴욕타임스에서 중계하는 걸 봤는데요. 그 중계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금메달 받기 위해서 프리하고 뭐 하는 게 두 가지 하잖아요. 할 때 끝났을 때 프리 끝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여황제의 코로네이션, 제왕식이 끝났다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들었어요. 이 피겨스케이트의 여자 황제의 코로네이션, 이 제왕식이 끝났다. 이야, 그 표현을 듣고 굉장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해외 나가서 제가 적십자 총리로서 제네바 가서 국제회의 할 때마다 점심때 한국 시장에 가면요, 유엔 각 산하기구에서 일하는 한국 젊은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젊은 한국 여자들이 와서 그 서양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보면요, 우리 국력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자부심입니다. 저기서 우리는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십이 나오겠구나 하는 걸 자부심입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감동적인 몇 사람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요,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한 그런 국가의 지도자나 시장의 지도자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오늘 제가 간단히 세 사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미국 기업인 한 사람 이야기하겠고요. 또 아직도 살아있는 국가 지도자 됐던 사람을 또 한 사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지체장애자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이런 감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의 지도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세계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중국 같은 한때 중국은 정치적으로 아직도 공산주의지만은 경제 체제는 소위 국가 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그 자본주의 이 체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제 이 시장 시스템으로 통합이기 때문에 시장의 강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강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시장에 센 사람. 시장에 센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죠.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좀 제일 부자다 그러는데 빌 게이츠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 빌 게이츠의 장점을 잘 활용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지금 80 중반쯤 된 농인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80 중반이 됐는데 하루는 자기 비서가 지금 나이 60이 넘었을 겁니다. 촌호의 할머니인데 요즘 60이 할머니가 아니죠. 근데 장례인데 자기 비서 여성한테 물었어요. 당신 작년에 갑권세 얼마 냈지? 그러니까 아이고 제 월급에서 36% 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신보다도 수만 배 더 많이 버는데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데 나는 정부에서 17.4%만 내라 그래서 내 세금은 17% 조금 더 냈는데 어떻게 넌 내가 좀 월급 받고 사는데 2배 이상 내느냐? 이거 잘못됐다. 국가의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 나 같은 부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당신 같은 월급쟁이한테는 세금을 적게 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소위 시장의 최고 갑입니다. 갑을 할 때 센 갑입니다. 갑인데 이 사람은 을, 병, 정 이렇게 밑에 낮은 사람들의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안타까워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되게 부자 감세를 많이 주장합니다. 부자들 세금을 많이 줄여줘야 된다. 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줄여주면 그 줄여진 것만큼 부자들은 새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무슨 장비를 사든지 기술을 도입하든지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럼 고용 기회가 넓어진다. 그러면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또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저희 경제학자들이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낙수.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져서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감세를 받게 되면 감사해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좋아해서 그걸 혜택을 밑으로 자꾸 내려준다. 이게 낙수 효과. 이게 trickling down effect. trickling 똑똑똑 떨어지는 영어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최고 부자지만은 트리클링 다운 안 믿어요. 나 그 사람은 정직하다고 봐요. 상당히 정직한 최고 기업가예요. 우리 감세해 줘봐야 안 된다. 국가가 우리에게는 많이 세금 걷어가고 일반 이 근로자들 이 사람들께는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 왜 트리클링 다운이 안 먹혀가니까. 실제로 트리클링 다운이 안 먹혀가는 나라 중에 제일 잘 안 먹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부자 감세 당하면은 땅 살 거야. 부동산 사. 야 여기 평택도 개발된다. 평택도 앞으로 잘 된다. 뭐 이 근처 땅을 많이 사놓으면은 저절로 재산 가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월급쟁이야. 땅 살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수의를 살다가 서울대학에 강남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집을 강남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일이 살던 집을 팔고 강남으로 옮길 때 제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일이 단독주택 괜찮은 주택인데 680만 원인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가 1,430만 원. 하긴 1,430만 원 주고 살다 그러면 웃을 겁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한 그게 100배쯤 올라 한 20억 가까이 될 테니까요. 근데 그때 만약 수일이 집을 팔아서 서울대 근처에 땅을 사뒀더라면 혹은 강남에 땅을 샀더라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 팔고 아파트 사는데도 차액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또 그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 옮기자마자 옮겨서 6개월 만에 서울다 쫓겨났어요. 유신체제 비판한다고 쫓겨났어요. 아, 이거 빚은 졌지. 아, 제가 참 혼났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이죠.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감세 혜택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느냐. 난 쓰는 기업도 있죠. 양심적인 기업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5만원짜리 현금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부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은 일자리 창출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와렌 버핏이 화냈죠. 근데 와렌 버핏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2008년에 2008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뉴욕에 금융가가 출렁거리고 세계 가장 큰 은행들이 도산지경이 됐어요. 왜? 도무지 말이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자꾸 정부가 강요를 하고 그 선전을 해가지고 집을 샀죠. 집을 샀는데 갑자기 거품이 탁 터지니까 그게 전부 빚이 돼가지고서 샀던 집 살 때 은행 빚으로 산 거 그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집 다 뺏겼죠. 그래서 이게 이 모기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화에서 그야말로 돈 빌려가지고 집 샀던 미국의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가 중앙정부, 페더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 그 망해가는 이 위험에 빠진 이 은행들 살리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마불사예요. 큰 말은 안 죽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살려놨는데 그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살아났으면 겸손하게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돈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2008년이니까 불과 5, 6년 전 이야기인데 연말에 각 은행장과 그 높은 은행의 고위층들이 받아간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보너스가 엄청나게 가져간 거예요. 그때 그들보다 더 부자인 와렌 할아버지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냐. 국가의 재정 지출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흥청망청 중산층과 서민들은 더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1%가 99%의 아픔에 이렇게 둔감한가. 와렌 버핏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는 화가 나니까 뉴욕타임스 세계에서 제일 명망 있는 이것은 명문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부수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스 부수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부수보다 적어요. 뉴욕타임스 지금 기껏해봐야 100만 부 정도 조금 더 나갈 겁니다. 근데 뉴욕타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이 와렌 버핏 할아버지가 기고를 했어요. 무슨 제목으로 기고를 했냐면은 그때 마침 의회가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부자 감세 등 각종 풀어줘서는 안 되는 규제까지도 막 풀어주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이 사업 안 되니까 풀어주면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것이죠. 터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의회에 대해서 나 같은 부자 슈퍼 리치 아주 초부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Stop coddling the super rich. 이 초거부들에게 카드링 알랑방구 낀다는 이야기죠. 아주 기분 좋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고 나무라는 뉴욕타임스에다가 특별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임팩트가 크죠. 그건 100만 조금 더 나가지만 그건 인터넷 통해서 막 확산되니까 뉴욕타임스 사설이 나오면 그건 쫙 저도 뉴욕타임스 사설은 매일 봅니다. 매일. 또 오늘 저녁에 또 볼 겁니다. 좋은 게 크루그만 같은 경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또 뭐 쓰면은 그 사람 간에 꼭 프린트아웃 합니다.
해가면서 친구들한테 일보라고 주고요. 또 제가 수첩에 적고요. 내가 많이 그렇게 배우죠. 평생 교육의 하나가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걸 배우는 거. 그거 여러분 참 평생 교육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이 화가 났어요. 그 국회의원 가운데 켄터키 출신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의 아주 최중진이에요. 최중진인데 이 사람 자신이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도전했어요. 당신 그렇게 정부에 세금 많이 내고 싶으면은 당신은 중앙정부에 백지수배를 보내라. 백지수배. 정부가 써놓는 대로 세금 내도록. 왜 자꾸 그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감세하는 거 배합하느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도전을 받고 야당 맞으면 기분 나쁠 텐데 와렌 버핏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국회의원들 상원이든 하원이든지 내년에 그 면세를 받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뭐 재단에 기부하든지 교회에 기부하든지 인도주의적인 단체 적십자에 기부하든지 뭐 기부를 하면은 기부한 것만큼 감세 면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이 세금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기부하는 것 총액에 갚하는 내가 그걸 내겠다. 그리고 나를 꾸짖는 상원의원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 잘 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욕을 한다. 당신이 1을 내면 나는 3배를 내겠다. 그 당신은 100만 불 낸다면 나는 300만 불 내겠다. 당신이 1000만 불 낸다면 나는 3천만 불 내겠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근데 미국의 상하 국회의원 합치면 수백 명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무도 와렌 버핏 할아버지의 제의에 대해서 하자! 그렇게 하자! 하나도 없었어요. 한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 그저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갔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굉장히 그걸 보고서 감동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제일 부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0.01%에 속하는 최고인데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 대답이 나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 속에 대답을 보면 말이죠. 내가 미국 유학 같은 1960년 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던 곳이 미국의 동남쪽에 아틀란타라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버지가 그 시무하던 교회가 있어요.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고 또 마틴 루터도 거기서 자랐죠.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흑인 민권운동, 민권운동은 Civil Rights Movement, 인권운동, Human Rights Movement인데 이 인권운동과 민권운동의 메카가 아틀란타입니다. 제가 미국에 군대 끝내고 대학원 가니까 막 그게 그때 미국의 흑인들이 자유를 달라. 그때 유명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다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와렌 버핏 할아버지가 30대 젊은이로서 킹 목사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에서 자기가 굉장한 가치를 느꼈다. 그 강연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오늘 강연 내용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인간의 마음을 가슴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슴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딱딱한 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인간의 가슴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법에서 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양보하라, 남을 위해서 너는 희생해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옵니다. 가슴을 변화시키는 힘은
종교적인 신앙, 도덕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가슴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법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다. 법은 가슴 없는 사람, 영어로는 그렇게 해서 The heart라는 것은 가슴이죠. heart, heartless. 여기 정관사를 붙여서 형용사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사람을 말합니다. heartless, 가슴 없는 자들. 가슴 없는 자들이 뭡니까? 비정하고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러고 이웃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지 않는 이런 가슴 없는 사람. The heartless. The heartless의 탐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